머지않은 미래 인류는 첨단 기술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여기 RES라는 학생이 있다. 그녀는 학교에서 다른 행성으로 캠프를 떠날 예정이었고 RES는 매우 들떠 있었다. 그녀의 엄마는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라고 시켰다. 다음 날 아침, RES는 준비를 위해 우주공항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우연히 한 할머니와 부딪혔다. 할머니는 예전에 그녀처럼 캠프에 갔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 RES의 가방을 낚아챘고 한 청년이 달려와 그를 쫓았다. 그는 강도를 따라잡아 발로 차서 차에서 떨어뜨렸다. 그 후 경찰 로봇이 도착했지만 그를 위협으로 오인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해갔다. 그 시각 캠프 참가자들도 모여 있었다. RES는 방금 일어난 사고 때문에 늦었다. 지휘관은 그녀에게 자기소개를 시켰다.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RES에겐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지휘관은 이곳에 8명을 지정된 행성으로 데려가 캠프를 한 뒤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8명의 학생들은 모두 선발되었기에 대부분 서로를 몰랐다.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진 여러 그룹이 있었고 이 그룹의 임무는 10살짜리 소녀 푸니시아를 데려가는 것이었다. RES는 궁금했다 8명 그룹에 임무로 1명이 추가되면 총 9명이어야 하는데 마지막 1명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휘관은 마지막 사람이 늦어서 두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까 억울하게 체포되었던 청년이 이곳으로 왔다. 그는 자신을 카나타라고 소개하며 대장이라고 자칭했지만 대장은 선출해야 하므로 카나타는 그냥 농담을 한 셈이었다. 이후 그룹 전원은 출발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우주선에 탑승했을 때 모두는 누가 대장에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 했다. 카나타가 자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처음엔 다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 했다. RES만이 유일하게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 했다. 워프를 마쳤기 때문에 그룹은 편안하게 쉬면서 4시간 후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RES는 그녀를 도와준 카나타에게 고맙다고 말하러 갔다. 그녀는 카나타가 왜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우주를 탐험하고 싶고 대장이 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카나타는 꿈을 이루려는 결심이 더 확고했다. 4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그룹은 캠프를 할 다른 행성에 공식적으로 도착했다. 지지를 확인해보니 이상은 없었고 지휘관은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짐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착륙하자마자 그룹은 주위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다. 카나타는 모두가 자신을 따라 캠프장으로 가길 원했지만 팀의 보라색 머리 소녀가 저쪽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구체가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도망쳤지만 한 명씩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카나타가 마지막이었다 표류하는 동안 그는 일행 중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절벽에서 떨어진 스승님의 날을 꿈꿨다. 카나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모두 우주공간을 표류하고 있었다. 상황을 보니 그룹은 지휘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들은 근처에 우주선이 있는 것을 보고 제트팩을 이용해 그 우주선에서 모이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카나타를 리더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그의 지시를 따랐고 성공적으로 사람들과 짐을 우주선으로 옮겼다. 그룹은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우주선에는 연료가 남아 있었고 카나타는 인원 확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나타는 다시 확인했고 RES가 아직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가장 멀리 떠내려가서 아까 카나타의 지시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이는 당황했고 어떤 이는 연료가 떨어질까봐 RES를 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나타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자신이 RES를 구하러 가겠다고 그는 우주복의 밧줄을 묶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아달라고 했다. 흰머리의 잭이 궤도를 계산했고 몇 초마다 한 번씩 제트팩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성에 맡기라고 했다. RES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카나타는 뒤로 끌려갔다. 카나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풀었다. 그는 남은 연료를 이용해 RES를 붙잡고 모든 연료를 써서 돌아왔다. 우주선으로 정확히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검은 머리의 울가가 둘의 궤도가 약간 벗어나서 우주선을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잭이 아이디어를 냈다. 울가가 몸으로 카나타를 막아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 사슬을 만들어 세 사람을 우주선으로 끌어당겼다. 우주선에 돌아온 카나타는 학교에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잭은 그들 앞에 행성이 생명체가 없는 행성이며 원래 행성에서 5,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구조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라색 머리 소녀? 루카는 이것이 선생님들의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곳에 우주선이 있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리가 없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지금 이 우주선을 조종할 수 없다면 이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했다. 모두는 잭이 우주선 면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잭은 계산을 해봤고 우주선 연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 원래 행성까지 조종해 가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식량은 아무리 아껴도 20일밖에 버틸 수 없었다. 울가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잭이 천재라 해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둘이 싸우려 하자 카나타가 그들을 말렸다. 그는 예전에 등반팀과 사고를 당해 어떻게 생존해야 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서로 돕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아리에스도 그에게 동조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이다. 그 후 그룹은 진정하고 서로에게 더 자세히 자기소개를 했다. 금발머리는 키트리잭과 루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은 생물학에 강한 샤르스 수줍은 소녀는 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가와 그룹의 여동생인 푸니시아였다. 카나타에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잭에게 근처에 마실물이나 식량 같은 조건이 충분한 행성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원래 목적지로 곧장 돌아가는 대신 여러 다른 행성에 들러 식량을 보충하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5개의 행성을 거치는 경로였다. 모두는 망설이지 않고 출발 준비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를 하나로 묶고 이 경로를 제안하는 등 훌륭한 역할을 한 카나타를 대장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카나타는 받아들였지만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두에게 매우 감사했다. 그들은 함께 우주선 이름을 아스트라오라고 지었고 그렇게 아스트라오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3일 후 그룹은 첫 번째 행성에 공식적으로 도착했다. 목표는 20일치. 식량을 구하는 것이었다. 아리에스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상륙에 들떠 있었다. 착륙하자마자 거대한 생물들이 있어서 모두 두려워했지만 그룹은 침착했다. 카나타는 3그룹으로 나눴다. 잭과 막내는 우주선에 남고 유나와 올가는 물을 찾으러 가고 나머지 그룹은 식량을 찾으러 갔다. 그들은 먼저 과일을 찾기로 하고 붉은색은 피했다 하지만 숲에 들어가자 식물들이 너무 이상해서 카나타도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풍부한 생물학 지식을 가진 샤르스가 이미 알려진 식물과 유사한 것들을 식별해냈다. 겁을 먹었지만 샤르스는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모두는 진지하게 식량을 찾는 대신 놀기 시작했다. 아리에스가 트램펄린 같은 나무를 발견해서 모두 함께 올라가 놀았다. 키트리는 여전히 진지하게 수확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이상한 식물을 잡았는데 그것이 낙하산처럼 펴지면서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트램펄린 위로 올려보냈다. 새로운 것들을 즐기며 긴장을 푼 뒤에 식량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팀이 물을 찾아 우주선으로 돌아왔기에 카나타 팀도 서둘러 식량을 가져가야 했다. 돌아가는 길에 그룹은 다시 그 순간 이동구체와 마주쳤다. 그것이 쫓아와서 모두 필사적으로 달려야 했다. 아무도 길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리에스는 전부 기억해서 그들을 숲 밖으로 이끌었다. 숲을 나오자마자 그 구체는 사라졌다. 우주선으로 돌아온 카나타는 그 구체가 원래 장소로 데려다 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핵 속에서 우주의 검은색만 보았기 때문이다. 그 후 카나타는 안전한지 확인도 안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 없이 행동하고 대장인 척하는 것이 키트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 둘은 말다툼을 했다. 카나타는 용을 사냥해 와서 키트리가 자신을 대장으로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잭은 키트리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그런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친구를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 키트리는 화를 내며 여기 있는 누구도 자기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푸니시아가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설득해도 그녀는 더 화를 내며 가버렸다. 잭과 일행은 그녀를 찾아야 했다. 잭은 자신과 키트리가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고 말했다. 퀸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일 때문에 늘 안 계셔서 집사와 하인들과만 지내다 보니 그런 성격이 되었다. 이기적이게도 피니시아는 퀸의 어머니가 데려온 고아였지만 퀸은 단 한 번도 피니시아를 동생으로 여긴 적이 없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그녀를 탓할 수도 없다. 아무도 그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갑자기 일행은 피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땐 아이가 나무 위에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나무가 갑자기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샤를은 이 나무들이 빛에 반응하는 것 같으니 아마 밤이 되면 줄어들 거라 추측했지만 용들이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았다. 평소에는 피나에게 관심도 없던 퀸이었지만 이 상황 앞에선 냉정할 수 없었다. 그때 카나타가 멀리서 달려와 산에서 나무로 뛰어내렸고 그렇게 카나타는 점점 피나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용이 피나를 붙잡고 높이 날아올랐다. 카나타는 도저히 닿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근처에 루카가 전해두고 갔던 창처럼 단단한 나뭇가지가 있었다. 카나타는 그 창을 던져 성공적으로 용을 쓰러뜨리고 피나를 구했다. 피나를 받아내려 뛰어내렸지만 힘이 다해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퀸이 낙하산 같은 식물들을 띄워 카나타와 피나가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도왔다. 퀸은 이제야 솔직한 마음으로 피나를 동생이라 불렀다. 그녀는 카나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일행은 카나타가 운동선수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유명한 선수 말이다. 카나타는 아버지가 운동선수였을 뿐 자신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다고 부정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강요당했고 그래서 도망쳤다가 자신의 꿈을 바꿔준 스승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카나타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무모해서 리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일행은 그런 과감한 행동이야말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일행은 용을 가져와 요리했고 여정 내내 처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다. 잭은 방금 식품 감별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음식이 독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일행은 앞으로 20일 치식량을 충분히 마련했다. 모두가 잠든 밤 잭은 카나타에게 우주선의 통신 장치가 누군가에 의해 잘렸다고 알려줬다. 잘린 단면이 아주 깨끗한 걸로 보아 일행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 때문에 카나타는 모두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다. 아리에스는 대부분 카나타와 함께 있었기에 제외했다. 샤를은 착해 보이고 항상 일행을 챙겨주니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잭은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니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다. 피나는 겨우 10살이라 아닐 것이다. 루카는 기술에 대해 잘 아니 용의자일 수 있다. 퀸은 까다롭고 까칠한 성격이라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유나는 수줍음이 많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마지막은 울가로 가장 비협조적이며 늘 제멋대로 하고 폐쇄적으로 지내며 누구와도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 20일간의 표류 끝에 그들은 다음 행성에 도착했다. 잭이 모두에게 알리자 모두는 피나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속 진실을 알게 되었다. 피나가 입양된 날은 아리에스가 이사 온 날이었다. 하지만 입양되기 전날 밤 피나는 두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목표는 피나와 다른 아이들을 비오로 보내는 것이었다. 카나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출발할 때 그들의 그룹에 부여된 번호가 비오였다. 교감인데 늘 자신을 부끄러워했으니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 일을 꾸몄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때 잭이 카나타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카나타는 일행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일행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아리에스는 여전히 모두를 믿기로 했다. 퀸은 증명해 보이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리에스는 모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했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배신자의 동기가 무엇이고 왜 자기 목숨까지 거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배신자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우주선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들은 배신자가 손을 쓴 줄 알았지만 샤를은 원인이 운석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기 조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나타는 잭에게 중력 장치를 고치게 하고 루카에게는 구멍을 막으라고 했다. 루카는 재빨리 구멍을 처리했지만 제기 발전기가 고장나기 직전이라고 연락해왔다. 그곳에도 구멍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샤를은 우주선 전체가 대기권에 이끌려 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잭은 추락까지 9분밖에 남지 않았고 수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리에스가 예비 전원을 찾아내 위기를 구했다. 울가도 창고에서 케이블을 찾아내서 서두르면 예비 전원에서 중력실까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일행은 즉시 계획을 세웠다. 샤를이 제어 장치를 막고 루카는 발전실의 구멍을 막고 샤를은 예비 전원으로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케이블을 연결하는 일을 맡았다. 갑자기 유나가 물덩어리에 얼굴을 맞아 숨이 막혔다. 퀸이 응급처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카나타는 계획을 변경했다. 피나가 유나를 대신하고 유나는 남아서 문을 지키기로 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빠르게 흘러 2분밖에 남지 않았다. 케이블은 모두 연결되었고 이제 전원을 중력 제어 장치에 꽂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해 중력이 복구되지 않았다. 무언가 생물체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잭은 카나타에게 당장 그것을 잡으라고 했다. 지상 충돌까지 1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나타가 따라잡지 못하자 울가가 나섰다. 그는 루카의 접착총을 빌리고 두 사람에게 자신을 꽉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울가는 신중하게 조준하여 성공적으로 그 생물체를 붙잡았다. 중력은 복구되었고 남은 일은 잭에게 달려 있었다. 그 역시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시켜 모두를 구했다. 모두가 울가를 칭찬했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울가는 방으로 돌아갔는데 창고에서 총 한 자루를 막 찾아냈기 때문이다. 항해 일지 25일째, 일행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 행성에 죽을 고비를 막 넘긴 그룹 전원은 배신자는 신경 쓰지 않기로 다 함께 결정을 내렸다. 결정했다. 서로 단결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다. 행성에 발을 딛자마자 카나타는 푹신한 땅 때문에 빠져버렸다. 주변은 온통 모래뿐이라 어디로 가서 식량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카나타는 모두에게 조난당했을 뿐만 아니라 캠핑도 하는 것이니 즐기라고 했다. 그는 모두를 조로 나누어 식량을 찾으러 보냈다. 감별기. 덕분에 식량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카나타 팀이 식량을 구하는 동안 샤를 팀은 선인장에서 마실 물을 구했다. 유나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해 울가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다. 샤를은 주위를 둘러보다 꽤 많은 동물 사체들이 이 근류에 의해 먹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이곳에 한 생물체가 다가와 일행과 친해졌다. 채소를 조금 주자 바로 타는 것을 허락했다. 덕분에 짐을 옮기는 일이 꽤 빨라졌다. 카나타도 돌아왔다. 그는 식량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막 딴 식물은 금세 시들어버렸다. 잭은 이 식물은 식품으로 보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가 다 갔지만 현재 식량은 3일에서 5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뿐이었다. 일행은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이 행성에 좀 더 머물러야만 했다. 루카가 음식이 이렇게 적으면 유나가 배고프겠다고 놀렸고 그녀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해 위축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에스가 달려와 유나가 방에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알렸다. 모두가 그녀를 찾으러 나섰지만 카나타만이 유나를 찾았다.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그는 뒤쫓았다. 카나타는 유나를 붙잡았지만 그녀가 가까이 있기를 원치 않아 카나타는 통신기로 대화했다. 카나타는 그녀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시력 때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막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지 않도록 교육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사이 샤를과 다른 사람들은 먼저 우주선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그들은 무심코
이 식물이 내뿜는 독을 마시게 되었다. 샤를은 이 식물이 바로 주변 생물들을 죽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힘을 다해 카나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이곳의 유일한 의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찰했지만 우주선의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카나타는 샤를에게 가서 자연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 있는지 물었다. 샤를은 해독제가 없다면 이 행성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은 200년 전 어떤 게임처럼 불균형하지 않고 보통 매우 균형 잡혀 있다. 유나는 그들이 그 동물에게 어떤 식물을 먹여 회복시켰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이 바로 해독제일 것이었다. 카나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찾아보았다. 유나는 이끼더미에서 약을 찾았다고 말했다. 잭은 그 나무 밑동의 이끼가 바로 해독제가 생기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카나타는 기어서 나무 밑동까지가 주위를 파헤쳤지만 해독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았다. 그때 퀸도 많이 접촉한 탓에 감염되었고 유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유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수가 되는 것이 그녀의 옛 꿈이었기 때문이다. 유나의 노랫소리는 어느 정도 그들의 고통을 카나타는 계속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되기 위해 헬멧을 벗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막 감염되자 해독제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카나타는 재빨리 하나를 뽑아 자신을 치료했고 그 생물도 카나타를 데리러 왔다. 덕분에 모두가 구조되었다. 모두들 유나의 노래를 즐겼고 모두에게 격려를 받은 유나는 이 친구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일행은 그 나무로 돌아갔다. 샤를스가 이 나무가 버섯의 일종이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정말 먹을 수 있었다. 독이 있지만 맛있었다. 일행은 5일 동안 식량을 모은 뒤 떠났다. 떠날 때 몇몇은 지난 5일간 친해진 동물들과 헤어지며 펑펑 울었다.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지구에서는 학교 측이 수색에 거의 손을 뗀 상태였다. 울가르의 아버지이자 교감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9명의 학생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리에스의 어머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실종되었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와중에도 말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실종되었는데 짐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우주를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주수색 비용이 너무 비싸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 다시 일행에게 돌아와서 오늘은 49일째. 일행은 대륙 대부분이 바다로 뒤덮인 행성에 잠시 머물렀다. 일행은 이곳에서 5일간 휴식을 취하며 바다에서 놀기로 했다. 키토리는 햇볕을 즐기고 있었고 잭과 카나타는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울가르는 루카가 만든 활로 새 몇 마리를 사냥했고 샤를스와 푸니는 과일을 따왔다. 그들은 유나와 아리에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고 키토리는 둘이 이 근처에서 놀고 있다고 알려줬다. 키토리가 찾아보니 꽤 노골적인 옷차림이라 카나타를 한번 꼬셔보라고 했다. 그날 오후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잭은 이곳 생물들이 수컷 없이 번식하기 때문에 멸종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다시 말해 이곳의 식량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었다. 밤이 되자 여자아이들이 모였다. 키토리는 아리에스에게 고백하라고 부추겼다. 모두가 그녀가 카나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카나타를 은인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만지는 걸 좋아할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키토리가 잭을 좋아하는 걸 다 안다며 반박했다. 키토리는 말을 돌리며 푸니에게 카나타한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시켰다. 그녀는 용감하게 카나타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키토리는 너무 화가 나서 카나타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가버렸다. 새 몇 마리를 사냥해왔다. 그와 루카는 낚시를 하러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낚시를 하는 동안 둘은 각자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울가르의 아버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였지만 울가르는 루카의 성을 듣자 표정이 싹 변했다. 루카의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일행은 다 같이 모였다. 그들은 다음 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워했다.
루카는 돌아갔을 때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몇 장 찍기로 했다. 모두 더는 배신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울가르가 예전에 찾았던 총을 꺼내 루카에게 겨눴다.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건 개인적인 이유이며 믿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다. 루카가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에게는 아주 친한 형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까지 형 외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형의 직업은 기자였고 그가 노리던 목표가 바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루카의 아버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울가르는 이게 타살이라고 확신했다. 동생에게 줄 선물까지 사놓고 동생 생일에 자살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카나타는 증거를 원했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공개했을 거라고 했다. 루카 역시 아버지를 감싸줄 생각은 없었다. 울가르는 오랫동안 복수를 꿈꿔왔지만 우주선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연히 목표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는 루카를 죽이면 그 아버지가 후계자를 잃고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루카는 그 말을 부정하며 자신은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고 후계자는 남동생이 될 거라고 했다. 그 이유는 루카가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진 성별이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루카의 아버지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만 알게 되면 루카는 집에서 쫓겨날 것이었다. 루카는 원래 양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카는 만약 그 일이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있다면 울가르에게 기꺼이 총을 맞겠다고 했다. 카나타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두가 부모님과 불화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를 아끼는 아리에스가 있어 확신할 수는 없었다. 갑자기 그는 해가 평소보다 빨리 지는 것을 보았다. 카나타는 재앙이 닥칠 것을 직감하고 모두에게 우주선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울가르와 루카는 미처 타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갔다. 잭은 어쩔 수 없이 우주선을 띄워 최대한 낮게 날며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찾았다. 루카는 간신히 나무를 붙잡아 휩쓸려 가지 않았다. 울가르도 떠내려왔고 루카가 그를 붙잡아 주었다. 하지만 울가르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고 방금 전 행동을 후회하며 손을 놓아버렸다. 그렇게 최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카나타가 밧줄을 묶고 뛰어내려 그를 구했다. 끌어올리는 것은 꽤 힘들었다. 울가르는 힘이 다 빠져 더는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카나타는 예전처럼 놓치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온 힘을 다해 울가르를 끌어올렸다. 루카는 잘 버티고 있어서 바로 뒤따라 구조되었다. 울가르는 모두에게 사과했지만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 잭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모두가 조난당한 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배신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울가르는 돌아가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모두와 협력하기로 했다. 그날 밤 식사 시간에 키토리는 샤를스가 항상 아리에스에게 친절한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아채고 이 기회를 이용해 카나타의 질투를 유발하려 했지만 카나타는 너무 둔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먹는 데에만 집중했다. 키토리는 예전에 학교의 생물학 수업이 하나뿐이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렇다면 샤를스도 거기서 수업을 들었을 것이다. 아리에스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도 그 생물학 수업에 갔었지만 샤를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리에스는 기억력이 완벽해서 잘못 기억했을 리가 없었다. 카나타가 설명을 요구하자 샤를스는 자신도 전학생이며 출발일 직전에 왔다고 밝혔다. 일행은 샤를스가 왜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샤를스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말이다. 샤를스는 친구들에게 의심받고 싶지 않아 자신이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털어놓았다. 전쟁 후 샤를스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유일한 곳이 되었다. 이곳의 기술은 아직 중세시대처럼 낙후되어 있었다. 이곳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거의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다. 종종 몰래 만나서 놀았다. 하지만 한 번은 그가 그녀를 귀족구역으로 데려가 놀다가 둘 다 운 나쁘게 경비병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도망치려다 경비병의 손을 물었고 그 바람에 높은 성벽 아래로 던져졌다. 다행히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샤를스는 벌을 받았고 얼마 후 그녀의 가족은 떠났다. 샤를스도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모두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두들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며 샤를스를 오해한 것을 미안해했다. 그는 아픔을 어느 정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 기뻤다. 항해일지 51일째. 아직 의문점은 남아있지만 모두는 여전히 단결하여 다음 행성으로의 여정을 계속했다. 75일째. 일행은 마침내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자전하지 않아서 행성의 한쪽 면은 치명적인 더위와 물없음, 그리고 다른 한쪽 면은 어둠과 치명적인 추위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행성의 중간 부분이었다. 일행은 출발했고 이 중간 부분에는 생물이 잘 살고 식물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금 가자 위험한 것들이 나타났다. 아스트라오가 거대한 나무에 붙잡혔다. 잭은 온 힘을 다해 우주선을 회전시켜 그 나무를 끊어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 조종이 불안정해졌다. 잭은 최선을 다해 우주선을 낮췄지만 바람 때문에 우주선이 부딪히며 순탄치 않은 착륙을 했다. 좋은 소식은 우주선이 온전하고 사람들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나쁜 소식은 우주선의 조종장치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점검 후 잭은 우주선이 날 수는 있지만 이 행성 안에서만 가능하고 우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칠 도구도 없어서 그들이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은 거의 확실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지만 울가는 카나타가 기운을 차리고 예전처럼 모두를 격려해 주길 바랐고 카나타는 정신을 차리고 모두에게 소리쳤다. 식량을 찾으러 가자.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하자. 샤르스가 이끄는 5명의 그룹은 식량을 찾으러 나섰다.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결과를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울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푸니가 저쪽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키토리는 아직도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잭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하나는 모두와 함께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유일한 동면장치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우주선에서 누군가 이곳을 발견할 때까지 잠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영원히 혼자가 된다는 뜻이었기에 키토리는 모두와 함께 사는 편이 낫겠다고 받아들였다. 갑자기 샤르스가 연락해와서 모두 모여서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들은 함께 가서 보았고 카나타는 또 다른 아스트라 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 우주선은 낡아 있었다. 제 카나타 울가가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전기는 아직 들어왔다. 우주선 구조는 아스트라 호와 똑같았지만 더 이상 날 수는 없을 게 분명했다. 갑자기 세 사람은 구조 요청 메시지를 발견했고 이 우주선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 사람은 동면장치를 찾아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2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카나타는 이 사람을 깨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구출한 후 카나타는 키토리를 불러 우주선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구로 구조된 줄 알았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을 폴리나라고 소개했고 우주비행사라고 밝혔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체가 사는 행성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이곳에 불시착했다고 했다. 동료들은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동면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폴리나는 드디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주선이 고장 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기절하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리에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IQ 200의 천재인 잭조차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아스트라, 호는 원자로와 항법장치만 고장났고 저쪽 우주선은 그 부품들이 멀쩡하니 분리해서 교체하기만 하면 새로운 우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잭은 완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우주선은 세 부분으로 분리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폴리나의 우주선을 이곳으로 가져와 해체 작업을 준비했다. 하루 뒤 연결 작업이 완료되었다. 폴리나가 잭에게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물었고 고작 1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80일째 카나타는 우주선이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샤르스는 식량 문제에 대해 몇 마디 했다. 이 행성에서는 동물과 식물을 구별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겉은 식물이지만 안에는 동물처럼 내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잡기만 하면
식량의 영양가는 보장할 수 있었다. 잡는 방법도 꽤 쉬웠는데 천으로 덮어 광합성을 막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키토리와 잭은 짝을 이뤄 식량을 잡으러 갔다. 둘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키토리는 자신도 모르게 잭의 아내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해버렸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어릴 때 둘이 비슷한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다. 키토리는 잭이 그 약속을 그렇게 신경 쓸 줄은 몰랐다. 그때는 둘 다 어린애였을 뿐인데 말이다. 수집을 마친 후 일행은 출발하기로 했지만 카나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러 가기로 동의했다. 폴리나의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들은 폴리나가 기억하는 장소에 착륙했고 그들의 예전 차량과 인식표를 발견했다. 몇몇 사람들의 인식표였다. 폴리나는 땅속에 위험이 숨어있다는 걸 깨닫고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나무 몇 그루가 솟아올랐는데 그중 하나가 인식표 하나를 쥐고 있었다. 카나타는 그것을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모두에게 그녀를 우주선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카나타는 경험을 살려 공중제비를 돌며 점프해 인식표를 되찾아왔다. 그 후 일행은 이 행성을 공식적으로 떠났다. 이곳에서 11일을 보낸 후였다. 카나타는 폴리나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열고 싶어 했지만 키토리는 일행이 헌혈을 위해 혈액 검사를 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폴리나에게 헌혈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할 때 자신과 푸니가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푸니가 친동생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날 밤 잭이 그녀를 대신해 컴퓨터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날 밤 잭은 실험을 통해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다. 그는 카나타에게 먼저 푸니와 키토리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카나타와 잭은 모두를 모아 발표했다. 키토리와 푸니가 이상하게도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카나타는 어쩌면 푸니가 키토리의 복제 인간일지도 모르며 이곳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복제된 인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잭은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기억 이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젊어지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옮기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지구에서는 일행의 의심이 맞았다. 이 계획에는 제카나타 울가루카의 아버지와 키토리의 어머니가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제 인간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갑자기 DNA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복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일행을 우주로 보내 제거하려 한 것이었다. 잭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아리에스는 자신과 어머니는 서로를 아주 사랑했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리에스는 친딸이 아닐 수도 있었다. 모두가 절망하고 무력감에 빠졌지만 카나타는 일행 모두가 반드시 돌아가서 이 계획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본인 부모님들이 체포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일행은 평정을 되찾았다. 오히려 몇몇은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다. 울가는 이 사건을 폭로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기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말이다. 아리에스는 자신이 복제 인간이든 진짜든 상관없이 어머니를 받아들였다. 친딸이든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를 자신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준 유일한 사람으로 여겼다. 한편 잭과 키토리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서로에게 털어놓았고 둘은 모두에게 결혼하겠다고 발표하기로 했다. 모두가 시끄럽게 환호했다. 아리에스는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잭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오랫동안 키토리를 좋아했고 그녀가 아주 귀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행은 흥분 상태에서 잭이 너무 위험하다며 두려워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모두는 이번 일을 축하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망원경이 수리되어 고향 행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폴리나는 밖으로 나가 구경하다가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터뜨렸다. 지구를 다시 보게 되어 울었지만 그녀는 지구가 너무 낯설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고향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아스트라였기 때문에 일행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몇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여 앉았다. 카나타는 폴리나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잭은 그들이 모두 인간이고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아리에스도 폴리나가 언급한 나라들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폴리나가 과거 시대의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역사를 살펴보니 꽤 많은 유사점이 있어서 방금 내린 결론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아리에스가 폴리나가 아는 역사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맙소사라고 외쳤지만 카나타는 맙소사가 뭐냐고 되물었다. 폴리나는 그들의 세계에는 종교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폴리나는 일행에게 그들의 모든 역사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아리에스는 과거의 인류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영구 평화조약을 맺었으며 그 후로 계속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폴리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20년 전에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인류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이주를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전체 인구를 이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류는 모든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 인공 워몰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행을 행성으로 데려온 하얀 구체는 워몰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 봤던 얼음 행성은 사실 과거의 지구였고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행성인 아스트라로 이주를 마친 것이었다. 7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아리에스는 모두에게 여기서 논쟁을 멈추고 돌아가서 진실을 찾자고 제안했다. 모두 동의하고 마지막 행성을 향해 출발했다. 그날 밤 카나타는 아리에스를 찾아갔다. 중요한 할 말이 있었다. 111일째 일행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행성에 발을 디뎠다. 평소처럼 한 그룹은 물을 찾으러 가고 한 그룹은 식량을 찾고 한두 명은 우주선에 남기로 했다. 이곳은 꽤 평화로워서 식량을 찾는 것도 더 쉬웠다. 카나타와 아리에스는 잠시 일행과 떨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 마음을 열었고 그 후 부끄러워서 헤어졌다. 카나타는 몇 가지를 더 찾으러 갔다가 다시 워몰과 마주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동굴로 뛰어들어갔고 거기서 아리에스를 다시 만났지만 워몰은 사라졌다. 다음 날 카나타는 샤르스와 잭에게 자신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용의자는 울가라고 말했다. 그들은 울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샤르스가 따라가서 울가가 누군가를 제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쓰려는 순간 카나타와 잭이 나타나서 막을 계획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샤르스는 계획대로 울가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갑자기 카나타가 전화해서 푸니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계획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샤르스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울가에게 총을 겨눠줬다. 워물이 활성화되었고 카나타가 달려들어 샤르스를 제압했다. 워물을 조종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부인할 여지가 없었다. 모두가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가 잡힌 이유는 첫 번째 행성에서 배신자는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리에스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샤르스는 진실을 인정했다. 그때 자신은 모두를 제거했어야 했지만 일행이 운 좋게 이 우주선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래서 통신 장비를 파괴한 사람이 바로 샤르스였고 부모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임무를 맡은 것도 사실이었다. 샤르스는 복제인간이다. 하지만 다른 점은 스스로 그걸 자각하고 있다는 거였어. 샬스는 자신이 원래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왕에게 모든 걸 바치기로 결심했고 그러던 어느 날 계획이 위험에 처하자 왕은 다른 복제인간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그를 압박했어. 카나타는 샬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샬스가 모두를 많이 도와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예전에 2번이나 그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야. 샬스는 카나타에게 그가 틀렸다고 했어. 모두를 처리하려 할 때 망설이지 않았다고? 단지 아리에스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망설였을 뿐이야. 그녀는 샬스가 놓쳐버렸던 옛 친구의 복제인간이었거든. 그 친구는 평민이 아니라 공주였지만 그녀는 복제인간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지. 아리에스와 하녀 한 명을 도망치게 했는데 그 하녀가 바로 지금 아리에스의 어머니였어.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새로운 복제인간을 만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거절했어. 그녀는 샬스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걸 안타까워했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지.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숲속을 산책할 때 공주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절벽 아래로 떠밀렸고 샬스는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행 일주일 전에 풀려나
이 임무를 맡게 되었어. 그는 매우 기뻤지. 아리에스를 봤으니까 그녀를 왕에게 데려다주고 최선을 다한 자신의 최후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었어. 카나타는 화가 나서 샬스의 얼굴을 때렸어. 모두가 샬스가 스스로 족쇄를 풀길 바랐지. 여행 내내 샬스는 항상 가장 즐거워 보였으니까 그건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더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이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살라고 유나가 자신감을 찾은 것처럼 말이야. 샬스는 모두가 정말 소중하다고 고백했어. 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는 두 번째 리모컨을 꺼내 들었지. 카나타는 샬스가 자살하려는 걸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편으로 달려갔어. 그는 이제 무중력 신발이 있어서 워몰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샬스에게 그걸 끄라고 했지. 샬스는 고집을 부렸지만 워몰이 바로 옆까지 다가왔어. 카나타의 팔 한쪽이 워몰에 잘려나가서 모두가 달려와 지혈해야 했지. 샬스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계속 사과했어. 카나타도 그를 탓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면 답례를 하라고만 했어. 그 후 일행은 돌아왔고 키토리가 카나타를 수술했어. 그녀는 마취제 없이 버티는 그에게 감탄했지. 샬스는 여전히 자책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싶어 했어. 돌아가면 자기를 경찰에 넘기라고 했지? 카나타는 쉬지 않고 이리로 나왔어. 카나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샬스를 원망하지도 않았어. 그저 샬스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길 바랄 뿐이었지. 배 안에서 용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카나타는 남은 왼팔로 한 명씩 다 때려 눕히겠다고 했어. 선장이 그렇게 말하니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 카나타는 이제야 다시 아픔을 느꼈고 샬스의 이야기는 나중에 마저 하기로 했어. 잭은 내일 다 같이 식량을 구하러 가고 카나타는 푹 쉬라고 했지. 그들은 이곳에서 7일을 머물렀어. 식량과 기후 모두 살기에 아주 좋았고 카나타가 회복하기만 기다리면 출발할 수 있었지. 아리에스는 이 여행을 정말 즐거워했어. 120일째 되던 날 모두 충분한 물자를 모았고 카나타도 회복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 카나타는 소외감을 느꼈지. 모두가 이곳을 탐험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자신은 배에만 있어야 했으니까 이제 일행은 돌아갔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생각해야 했고 샬스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어. 과거에 인류가 지구에 살았다는 것도 맞고 이주가 있었다는 것도 맞고 워몰을 통한 이주도 전부 맞았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빠진 부분이었지. 이주에 대한 정보 부족은 사람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온 지 2달 만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어. 하지만 그들은 그게 너무 무의미하다는 걸 금방 깨달았지. 인류의 절반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고 이주 성공 후 4년이 지나자 지구는 공식적으로 멸망했어. 인류는 워몰도 없앴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것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연구는 삭제됐지만 샬스의 왕가만이 몰래 하나를 남겨뒀어. 그리고 이주에 대한 정보는 숨겨졌고 정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역사를 만들어냈어. 울가는 너무 황당하다고 했지. 인류가 어떻게 10년도 안 돼서 이런 문명을 건설할 수 있냐면서 말이야. 잭은 정부가 100년 전에 이미 건설을 마쳤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그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후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지. 루카는 이 말이 자신이 12년이 아니라 112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뜻임을 깨달았어. 그녀는 자신이 100살이 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거짓말이었으니 누구도 탓할 순 없었어. 하지만 카나타 일행은 인류가 진실된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어. 그들은 속도를 늦추고 연락할 사람을 찾기로 했지. 울가는 예전에 자기 형과 함께 조사했던 경찰관을 알고 있어서 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주소를 몰라 아리에스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정부에게 다시 표적이 되어 제거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이 방법을 써야만 했지. 139일째 되던 날 일행은 마침내 고향 행성 앞에 도착했어. 그들은 밖에서 멈춰 아리에스가 어머니에게 메시지와 함께 항해 일지를 보냈지. 며칠을 기다리자 몇 척의 배가 접근하는 걸 발견했어. 그 사이 왕과 공주 암살 미수범은 울가가 연락했던 그 경찰관에게 체포됐어. 그는 세상의 비밀이 곧 밝혀지겠지만 이게 세상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아스트라오로 돌아와서 그 배들은 연락을 해왔고 그들의 오리지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귀환을 환영했어. 모두가 기쁨에 넘쳤지. 일행은 다 같이 모여 여행의 추억을 되새겼어. 승무원의 절반은 카나타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 일행은 마침내 사랑하는 고향에 착륙했고 오리지널들은 정말로 체포되었어.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며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아스트라오는 박물관에서 사들여 이전 시대의 유물로 전시되었지. 인터뷰는 매일 이어졌고 카나타와 잭은 정부에 불려가 진실 공표 문제에 대해 협상했지만 카나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표하겠다고 고집했어. 물론 국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반대하는 일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일도 점차 사그라들었어. 카나타는 여행에 대한 책을 썼고 키토리는 의사 대신 모델이 되었으며 샬스는 새로운 왕이 되었지. 그 왕국의 왕 말이야. 그는 워몰의 비밀을 공표하고 성벽을 허물었어. 일행은 모두 무사히 졸업했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울가는 이제 진짜 기자가 되었고 그는 자기 형이 루카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게 사실이었어. 한편 루카는 이제 대학 강사가 되었고 푸니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지. 울가는 루카를 인터뷰하러 데리러 왔고 그 사이 여자들은 유나를 찾아갔어. 그녀는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만나기 어려웠지. 루카는 잭과 카나타에 대해 물었지만 둘은 우주 탐사를 준비하고 있었어. 키토리와 잭은 결혼했고 카나타와 아리에스도 마찬가지였지만 둘은 아직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어. 샬스는 왕이 된 후 예전에 그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리에스는 샬스의 딸이라고 볼 수 있고 카나타는 사위가 된 세미지 소녀들은 그 후 유나의 공연을 보고 다 같이 축하하러 갔어. 이후 카나타와 잭은 돈을 모아 예전의 아스트라오를 다시 사서 함께 다시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 카나타는 7년 만에 정말로 배를 샀지. 그는 잭에게 의수를 만들어 받기도 했어. 둘이 막 출발하려는데 샬스도 합류하러 왔어. 샬스는 약속했기 때문에 국정을 내팽개치더라도 꼭 와야 했다고 했지. 그들은 첫 번째 행성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 선생님이 그들을 데려다 줬던 곳 말이야. 웜홀을 설치하고 점차 다른 행성들로 가서 행성들을 통해 길을 연결할 생각이었지. 일행은 모든 멤버의 염원을 안고 공식적으로 길을 떠났어. 모두의 염원을 안고